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10년을 쏟아부은 이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일을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된 그런 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공간에서 당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데려온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1985년 봄, 스티브 잡스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30살이었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처음 올린 사람, 컴퓨터를 예술로 만들겠다고 외쳤던 혁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사회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쫓겨났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실패가 어떻게 한 사람을 다시 설계하는가, 추방이 어떻게 전설을 완성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컴퓨터는 기업과 정부의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방 하나를 채웠고 가격은 칩 한 채와 맞먹었으며 다루려면 전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잡스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드를 짜는 사람은 옆에 있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잡스가 가진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술을 경험으로 번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 앞에 앉을 때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설계했습니다. 1976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한 차고에서 스티브는 회사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애플. 그 이름처럼 단순하고 친근하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984년 1월 22일 슈퍼볼 경기 3쿼터 시작 직전, 미국 전역의 TV 화면에 이상한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회색빛 공간, 획일화된 군중, 거대한 스크린에서 독재자가 연설을 합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달려옵니다. 손에 해머를 들고 스크린을 향해 내던집니다. 폭발과 함께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떠오릅니다. 1월 24일 애플 컴퓨터는 매킨토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왜 1984년이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지 않을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 광고는 단 한 번만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틀 후 매킨토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우스를 쓰는 컴퓨터였고 아이콘과 창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진 컴퓨터였습니다. 타자기 자판에 익숙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컴퓨터였습니다. 잡스는 무대에서 매킨토시를 켰고 기계가 스스로 헬로라고 말했습니다.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잡스는 진정한 혁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박수는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매킨토시의 가격은 $2,495.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빈약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혁신은 너무 앞서 있었고 시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는 조용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잡스는 결정을 내립니다. 애플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가 선택한 사람은 존 스컬리, 펩시콜라의 CEO로 코카콜라와의 경쟁에서 대담한 마케팅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습니다. 잡스는 그를 직접 설득하러 갑니다. 스컬리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펩시에서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잡스가 던진 한 문장이 역사에 남습니다. 평생 설탕물이나 팔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스컬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바꿨다고 회고합니다. 그 문장에 맞서 뭔가를 말할 수가 없었다고. 잡스의 언어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는 언어였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스컬리는 잡스의 비전에 매료되었고 잡스는 스컬리의 마케팅 감각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차이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잡스는 제품 하나하나를 예술 작품처럼 다뤘습니다. 출하가 늦어지더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놓고 이건 쓰레기야 라고 했습니다. 스컬리는 달랐습니다. 회사는 비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분기 실적, 주주보고, 조직의 안정. 그것들이 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점점 잦아졌고 이 사회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킨토시의 판매 부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잡스는 그 역할에 맞지 않는다. 1985년 5월 잡스는 매킨토시 사업부의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형식적인 회장 직함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있었지만 보고를 받는 팀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있었지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 안에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을 버티다 그는 결국 스스로 회사를 떠납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영입한 사람에 의해 쫓겨난 날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스는 18살 때 리드 칼리지를 중퇴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낸 등록금이 아깝지 않냐는 말을 뒤로하고요. 그는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 아닌 무언가를 만드는 삶을. 20살 초반부터 그의 모든 에너지는 애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훗날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그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공개적인 실패작이었다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다음 스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쫓겨난 천재로 묘사했고 사람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 시기 그는 몇 달을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무너짐 속에서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 하나가 들리기 시작했죠. 나는 왜 시작했는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직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그 경험을. 그것은 애플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의 무게가 사라지고 다시 초보자가 된 가벼움이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잃는 것이 두렵고 실수가 두렵고 다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 무게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순수한 열정이 들어설 공간이 생겼습니다. 1985년 9월 그는 새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넥스트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넥스트 브랜드의 컴퓨터 본체는 완벽한 정육면체였습니다. 내부 부품 배치조차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품을 열어볼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넥스트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은 폴 랜드, IBM과 ABC의 로고를 만든 전설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잡스는 그에게 단 하나의 시안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개의 선택지가 아닌 최고의 답 하나만. 그 결과물에 잡스는 웁니다. DXT 컴퓨터는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비쌌고 시장은 다시 한번 그에게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DXT에서 개발한 운영체제 넥스트 스텝은 훗날 애플이 맥 OS X를 만드는 심장이 됩니다. 또한 넥스트의 컴퓨터 위에서 팀 버너스리가 인류 역사를 바꾼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월드와이드 웹 WWW입니다. 인터넷의 탄생은 넥스트 컴퓨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방당한 자의 실험실에서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이 태어난 것입니다. 1986년 잡스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부문을 $500만 인수합니다. 그 부문의 이름이 바로 픽사였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는 이 거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와 컴퓨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잡스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픽사의 기술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픽사의 초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잡스는 수년간 자신의 돈을 투자했고 회사는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그는 수차례 픽사를 팔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팀을 믿었습니다. 존 레시터, 에드 캔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리고 1995년 11월 22일 스크린의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토이 스토리입니다. 세계 최초의 풀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였습니다. 개봉 첫 주말 $3,600만 벌어들였고 그의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픽사는 상장했습니다.
역사상 그해 최대 규모의 IPO 중 하나였습니다. 잡스는 하룻밤 사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그는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넥스트에서 그는 기술의 뼈대를 다시 설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픽사에서 그는 스토리텔링이 기술을 어떻게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배웠습니다. 두 경험이 합쳐져 새로운 잡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애플 시절의 잡스는 위대한 혁신가였습니다. 그러나 넥스트와 픽사를 거친 잡스는 기술과 인간 감정을 동시에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이 말은 미화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 추방의 시간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제품들을 나중에 세상에 내놓습니다. 1997년 애플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잡스가 떠난 애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몇 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제품 라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 개의 맥 모델이 출시되었지만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직원들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달려오는 동안 애플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1996년 애플은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현금은 90일치 운영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아이러니하게도 넥스트 인수였습니다. 애플은 넥스트의 운영체제를 사기 위해 4억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와 함께 스티브 잡스가 돌아옵니다. 1997년 8월 그는 애플의 임시 CEO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전의 잡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은 제품 라인 정리였습니다. 수십 개의 제품을 4개로 줄였습니다. 단순하게, 핵심에만 집중하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화해를 선언합니다. 당시의 애플의 팬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적과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잡스였다면 자존심을 내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잡스는 달랐습니다. 비전은 유지하되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IMAC 반투명 파란색 플라스틱 케이스의 컴퓨터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01년 아이팟 천곡을 주머니 속에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음악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2007년 아이폰 발표 당일 잡스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그는 그날 무대에서 3가지 제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 컨트롤의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두 번째는 혁신적인 휴대폰, 세 번째는 인터넷 통신기기,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3가지는 사실 하나의 기기입니다. 청중은 환호했고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더 이상 전화를 하는 기계가 아닌 삶의 모든 것이 담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다고.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연결된다고 말이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가, 지금 느끼는 이 좌절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잡스도 몰랐습니다. 1985년 쫓겨나던 그날, 그 추방이 넥스트를 만들고 넥스트가 애플로 돌아오는 다리가 되고 픽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링 스튜디오가 될 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었습니다. 모른 채로, 불확실한 채로. 하지만 이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 붙들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좌절은 무엇인가요? 계획이 무너진 경험인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인가요? 오래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경험인가요? 그 경험들이 지금은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당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내는 힘이라면 어떨까요? 잡스가 애플을 떠난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세계로의 강제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그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직선으로 상상합니다. 노력하면 올라가고, 열심히 하면 보상받고, 실패하면 멈추는. 그러나 현실의 위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하고, 방황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돌아와서 완성되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 이후에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통찰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어떤 실패는 사람을 다시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재설계된 사람이 두 번째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실패를 통해 다음 단계로 갔나요? 다음 통찰 기록에서 또 만나겠습니다.